9월 7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야당의 제안을 막무가내로 폄훼하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스럽기 거지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국가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또 학계 출산율도 1.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판단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신생아 1인당 2천만 원의 출산 장려금과 향후 20년간 월 33만 원의 지원 수당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국가적 관심을 노력을 통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데 국가적 개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야말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8조 원의 출산 장려금과 1조 6천억 원의 연간 지원 수당을 통해서 출산 가구 지원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 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연평균 18조 원, 향후 20년간 모두 35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획기적으로 대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정원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330조 원이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이미 32만 명 선의 이런 출산이 40만 명의 기준으로 이런 자유한국당이 제시하는 출산 장려금과 지원, 이게 향후 20년 동안 356조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하는 투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민주당도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남성의 보육 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육아 휴직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출산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주력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혼모 자녀, 그리고 해외 이주 노동자 가족 자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지는
육아 정책을 그리고 아이를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그런 입장을 자유한국당이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대북 사절단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방문 결과가 전해진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로써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미북 간 대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개최되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평양에서 배달된 옥류관 냉면만 드시고 일어났던 지난 앞선 두 차례의 판문점 정상회담과 달리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회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는 미북 간 거래 재개와 비핵화 진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얼마나 성과를 얻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갈 것입니다. 첫째도 두째도 북핵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모든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회담의 의제의 가장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옥류관 원조집 냉면만 드시고 돌아서시는 그런 회담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뜬금없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나서 검토 대상으로 포함된 기관들의 부지 재활용과 개발을 놓고 벌써부터 말들이 흘러나오는 편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지목한 122개 기관이 분포해 있는 서울과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공동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체시설 유치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인위적으로 전국에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숱한 부작용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목도해왔습니다. 이런 부작용들로 인해서 참여정부 이후 지난 10년간 사실상 중단되어 왔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민주당 정권에 다시 재개될 기미를 보이면서 지난 10여 년 전에 논란이 다시 재개될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 효과가 이미 판가름난 마당에 명분에 불과한 지역균형 발전 말고 이 시점에 이 대표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본질적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결국엔 전국의 개발업자들만 배를 불리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또 특정 지역의 집값만, 땅값만 올리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그 속내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2년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이래 서울 지역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르라는 소득은 안 오르고 잡으려는 집값만 뛰어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정부가 손만 갖다 대면 시장은 반대로 뛰는 것인지, 정책이 청개구리인지 시장이 청개구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차라리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대책을 서로 바꿔서
적용하는 것은 어떨지 장하성 실장과 김현미 장관은 곰곰이 상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보는 이에 따라서 경제 현실과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 지표와 통계가 설명해 주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게 무거운 무게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의 최저임금이 16.4% 올라서 나도 깜짝 놀랐다면서 나는 강남 산다고 자랑이나 하는 분도 있는 마당에 그나마 경제수장으로서 진솔한 자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표와 통계가 설명해 주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도 잘 살펴야 할 것이고, 경제 현실과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경제 현실과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무거운 무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엄중히 받아들여야